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1일 그 한홍구TV 역사통 방송 시작합니다. 실은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는 그 날짜는 10월 21일이 아니고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원래 우리 방송이 목요일인데 목요일에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주 4.3 평화포럼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기조 강연이 끝났을 때겠지만 뭐 현지 사정상 뭐 저희가 출장을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미리 같은 내용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시간이 조금 자유롭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1시간에 맞춰서 그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템포를 좀 빨리 해서 나갈까 합니다. 이 4.3과 오늘로 잡았습니다. 제주 4.3 평화 포럼이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4.3 평화재단에서 주관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이 4.3이 갖고 있는 현재성 또 그 우리 평화박물관과 반헌법 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가 물론 4.3도 하고 있지만 조작간첩 사건을 많이 다루는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조작간첩 피해자 중에 제주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된 영문이고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주 4.3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 열렸습니다. 이게 제주도민들에게는 아주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까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진전이 많이 된 거죠. 또 4.3은 피해보상이 이제 개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4.3은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피해자 규모가 몇만 명 단위다 보니까 뭐 엄두를 못 낸다, 아니다, 이거 필요하다, 해야 한다. 더 규모가 많은 민간 약살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4.3이 이제 그 피해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이제 그 법만 그 개정된 게 아니라 그 시행령까지 공포가 돼서 아마 희생자의 배보상 위자료가 내년부터는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 4.3 문제의 어떤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인 배보상 문제가 한 차원 그 해결된 상태에서 그럼 4.3 문제는 오늘 무엇이 남는가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법이 통과되고 그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4.3을 폭동이다, 또 폭도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금 그 빨간 넥타이 메고 있는 이분 또 요새 보면은 갑자기 다 흘러간 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되살아나서 유력 대통령 후보로 아마 이 도박사들이 돈을 걸면은 요새 제일 많이 걸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갑자기 되살아났는데 이 양반이 이제 홍카콜라 뭐 홍카TV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이제 하면서 4.3을 이제 폭도들이다, 무장 반란이다, 뭐 이제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4.3을 이제 폭동이다, 또 거기 참여한 사람들 폭도들이다, 이렇게 유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상처받지 말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이거 안 고쳐집니다. 사실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정말 안 봤으면 좋겠고 뭐 입을 다물게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제 대책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적에 상처받지 말고 기죽지 말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4.3에 대해서 4.3의 의미를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저들이 폭도라고 부르고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4.3 하나만 갖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위축될 수도 있고 기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큰 근현대사 전체를 한번 놓고 보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폭도들이 만들어온 한국 현대사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동학도 뭐예요? 처음에는 동학난. 난이란 게 뭡니까? 폭도들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동학난. 그 다음에 또 의병. 폭도라고 불렀습니다. 폭도 토벌지예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폭도예요. 3.1운동 폭동입니다. 폭도들이 일으킨 거예요. 독립군 무장 폭도죠. 그리고 해방 후에 10월 항쟁, 이것도 역시 폭도들이 일으킨 거고 4.3 항쟁도 폭도들이 일으킨 거예요.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마산의거, 이거 폭동이고 폭도들이에요. 4월 혁명을 갖다가도 폭도라고도 처음에 이승만 정권에서 그랬습니다. 부마 항쟁, 바로 지금 딱 10월 요맘때죠.
한참 10월 요맘때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거 폭도였습니다. 이것도 난동이고 폭도였어요. 광주항쟁 대표적인 폭도죠. 6월 항쟁도 폭도라고 했어요. 촛불도 그렇게 평화롭게 진행을 했는데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뭐 난동을 부린다, 폭도들이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런 말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조선 폭도 토벌지, 이 조선군 사령부라는 게 일본이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 의병을 토벌하는 부대입니다.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 기념, 대토벌 기념 사진첩. 이게 이제 정말 여기 또 보면 폭도 사료, 폭도사 편집 자료. 그래서 의병 토벌에 관한 자료집인데 다 폭도라고 써놨죠. 3.1운동 보면 조선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써놨죠. 그리고 요 왼쪽이 이제 대구 11항쟁인데 이거 폭동이고요. 4.3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토벌대가 사람 죽여놓고 폭도를 토벌했다, 폭도를 사살했다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마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을 때 이거 폭동이라고 그랬고 4월 혁명 때 그러니까 무기와 폭도를 은닉한 자를 엄단하겠다. 그러니까 4월 혁명에 열심히 나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폭도라고 계엄군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의 계엄령이 선포된 거, 이거 부마항쟁 때 여기도 난동이고 폭도들이고, 박정희는 여기에 이제 나선 사람들을 똘만이라고 불렀어요. 이 똘만이들이 난동 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뭐 광주항쟁, 이 시민군들을 전두환 등 학살자들이 자기들이 사실은 폭도죠, 자기들이. 그런데 이 시민군을 폭도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6월 항쟁 이거 폭도들이에요. 6월 항쟁도 촛불 때 명박산성 기억나십니까? 왜 명박산성을 쌓았어요? 저쪽에서 폭도들이 청와대로 몰려올까봐. 자, 그들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폭도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폭도들이 만들어온 한국 현대사 아닙니까? 갑오농민전쟁에서부터 동학농민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촛불에 이르기까지 120년 동안 한국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들은 폭도들이었습니다. 저들이 폭도라고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 그리고 저들이 폭동이라고 낙인 찍은 사건들이 한국 현대사의 세기를 열어온 사건입니다. 폭도라는 말에 기죽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폭도라고 불렀나? 그리고 우리를 폭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이완용이 칼 맞았죠. 그리고 지금 아주 만대의 친일파로 이름 남기고 있죠. 이토 히로부미 총 맞아 죽었죠. 데라우치가 불명예해서 죽긴 했지만 그래도 제명해 죽였나요? 이승만 쫓겨났죠. 곽영준은 어떻게 됐어요? 청와대 그 당시에 경무대 경호실장격이었죠. 곽영준은 사형당했습니다. 이게 사형당하기 직전 사진이에요. 박정희 총 맞아 죽었죠. 차지철도 총 맞아 죽었죠. 전두환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감옥 보냈었죠.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지금 감옥에 있죠. 우리를 폭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감옥 가거나 현재 아직도 감옥에 있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도라는 말에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들은 안 고쳐집니다.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요. 4.3이 이제 끝나지 않은 세월이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4.3을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4.3의 완전한 해결 이런 말씀도 하는데 4.3 끝나지 않은 세월. 자, 근데 4.3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누구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4.3이 정말 잊혀진 역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4.3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1974년도에 긴급조치 4호입니다. 학원에서 데모를 하면은 사형까지 시키겠다. 학교는 폐교시킨다. 아주 서슬퍼렇게 했는데 발표된 날짜가 4월 3일 밤이에요. 왜냐하면 민청학년이라는 단체에서 4월 3일 날 대규모 학생 시위를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모 주동자를 잡아다가 니들 4.3을 기념하려고 그랬지 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선진적인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이 4.3이 뭐예요? 4월 3일이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모르더라 이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4.3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너무 큰 아픔이었지만 섬 밖에서는 육지것들한테는 완전히 잊혀져 버린 철저히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3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현기영 선생이 78년도에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좀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읽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창구에서 읽었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답답했어요. 뭔가 학살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학살이 있었어 하고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가위 눌려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었죠. 4.3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이제 잠들지 않는 남도 같은 게 나오고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산화라고 뭐 제 친구입니다만 한라산이라는 장편 서사시를 장시의 앞부분을 녹두서평이라는 진보적인 잡지에다 실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필러 사건으로 감옥 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육지 바깥에서 아마 4.3을 기록하면서 제주 사람이 아니면서 4.3을 기록하려고 했었던 뭐 거의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나. 뭐 아주 첫 번째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중들에게 알려진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4.3 사건을 다루면서 4.3 사건의 기억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제주도에서 3만 명 가까이가 죽은 사건인데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가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주 4.3만이 아니죠. 4.3으로부터 비롯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애도할 수도 없었고 기억할 수도 없었고 추모할 수도 없었고 언급조차 못했죠. 입도 뻥끗하지 못했었던 거.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우리 돌아가신 정기용 선생님,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의 표현을 빌면 한국 현대사는 죽음조차 죽여버린 현대사였습니다. 4.3의 죽음은 죽었다는 사실조차를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지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우리 기억 속으로 돌리는 작업에 중에 이제 의미 있는 작업으로 2005년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죠. 끝나지 않은 세월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2013년도죠 아마 지슬이라는 영화가 다시 나왔는데 끝나지 않은 세월 2라고 제목을 달아서 나왔어요. 근데 감독은 다른데 이 제목을 부제로 썼습니다. 끝나지 않는 세월을 만든 분이 김경률 감독이에요. 잠들지 않는 남도. 4.3을 알리기 위해서 영화를 배웠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 영화를 만든 다음에 시사회 필름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보니까 시사회를 하는데 단상에 감독과의 인사하려고 올라오셨는데 말을 못하고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이제 말문을 열어서 했는데 이 영화를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이제 뭐 너무 힘드셨겠죠. 이게 뭐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도 이제 큰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 작업을 이제 하여튼 영화 한 편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오멸 감독이 지세대 감독이죠. 그래서 그 부제를 끝나지 않은 세월 2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경률 감독을 이어서 그리고 이 짓을 할 때 영화에 보면은 뒤에 크레딧 올라가는데 총 제작 지휘가 김경률 감독님이에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거는 김경률 감독이 살아서 하는 것이다. 즉 사실은 그렇죠. 김경률 감독은 또 오멸 감독은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겠습니까? 제주 4.3 때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지 못한 거죠. 그걸 장례 치르지 못한 여전히 그 영혼들이 우리 곁에 맴돌고 있는 듯한 그 느낌.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이렇게 슬프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길을 거쳐서 애도하면서 떠나보내야 하는데 떠나보내지 못한 영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이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김호정 선생님이란 분이고 이분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 조작 간첩 사건 관련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서울서 나셨을 텐데 그 아버님이 제주 출신이죠.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걸린 강우규 사건, 강우규 선생 조작간첩 사건이라고 불러야겠죠. 그 사건이 있는데 77년도에 있었는데 그 사건 피해자의 따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이분뿐만 아니라 제주 출신들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순위 삼촌이나 한라산을 읽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었던 제주 출신이지만 어른들이 쉬쉬하고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역사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참담했던가. 그리고 제주 출신 버튼은 이 잠들지 않는 남들 부를 때 눈 지그시 감고 부르면서 그게 이제 참 마음속에 왔고 이 진혼을 해드려야 할 책임을 느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잃지 않는 게 고향에 대한 유대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제주 사건이 훨씬 더 컸지만 80년대를 산 사람들에게는 제2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광주였죠. 광주에 대해서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유대감. 그분들이 꼭 여기 그 영혼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이걸 털어내질 못해요. 부담감이 되지만 차마 털어내질 못하는 그런 유대감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제주 출신들은 아마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 평화관 기념실 전시실 그 귀퉁이에 77년도 사건, 이분의 아버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4.3에서부터 이어져서 우리의 진실규명 과정 또한 그러니까 이런 비극의 소문과 기록을 넘어서 동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 그래도 아버님 사건이 뒤늦게 재심해서 무죄를 받고 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리고 그게 또 평화기념관에 갔더니 거기 한 구퉁에 이제 조그맣게 기록이 돼 있는 걸 보면서 그런 그 연결되는 그 내용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아픔을 또 사람들이 또 기억해 주는 거나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뭐 뿌듯함까지 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하여튼 연대의 기쁨을 느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시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전시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4.3의 사건의 기억이 우리에게 전수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날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은 것만큼이나 어쩌면 부대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왜 우리는 그 죽음을 내놓고 울지 못했는가? 왜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수 없었는가? 왜 한 동네에서 그 동네의 모든 집에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그 기이한 광경을 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었는가? 죽음마저 죽여버린 참혹한 한국 현대사. 그런데 그 기억을 되살리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다시 재간이 물려졌는가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주 분들한테는 유명한 사건이죠. 아이고 사건. 저 너부승이 기념관에 가면은 잘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가 너부승이 기념관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건데요. 다 아시죠? 우선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이 끝나고 군대에서 이제 젊은이가 죽었어요. 이제 하여튼 유해가 고향으로 왔는데 요 아마 그 북촌 그 학교를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제를 지내면서 그 학교에 들렀는데 거기서 누군가 일행 중에 한 명이 거기가 학살터 아닙니까? 지금도 기념비가 크게 있고 한 400명 가까이가 희생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례 행렬이 온 김에 여기서 죽었었잖아 하면서 우리 술 한 잔 따르세요. 뭐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술 한 잔 따르는데 북받쳤던 서름이 터져 나온 거예요. 거기에 모인 이 젊은 청년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죄다 4.3 유가족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벌써 겨우 6년밖에 안 되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지 못했잖아요. 울질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서름이 복받쳐서 터져 나왔더니 아이고 하는 그 눈물바다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울었다고 또 사람들이 잡혀가서 아주 혼나게 참 그러니까 제대로 울 수조차 없었던 역사를 증명하는 게 아이고 사건입니다. 우리 한강 작가 광주 항쟁을 다룬 소설 중에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읽기 힘든 소설인데 소년이 온다라는 기가 막힌 작품이 있죠.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이 죽은 뒤 당신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광주에서였을까요? 제주도 사람들은 전원이죠. 제주도 30만 전원이 아주 오랫동안 삶 자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살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주도 왜 이렇게 조작간첩 사건이 많았는지 제가 노천광산이 뭡니까? 정말 금맥이 보이는 거죠. 노다지, 노터치에서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 웬만한 사람, 제주 사람 잡아가면 간첩되는 거 식은죽 먹기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이제 흔히 삼다도라고 하죠.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여자가 많다. 여자가 많다는 이 풍랑이 심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뱃일 하다가 많이 죽어서 그렇다도 있지만, 제주도 4.3 사건 때 또 학살당한 사람들의 남자가 많아서 그렇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말이 원래 얘기였겠지만 재해석이 된 거겠죠, 사람을 통해서. 근데 제가 뭐 제주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공부하면서 4.3 사건도 공부하고 조작간첩 사건도 공부하고 또 제일동포사도 제가 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데요. 이 제일동포에 가면은 제주 출신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은 제주 인구가 남한 인구의 한 1% 조금 넘는데 2% 넘은 적이 없죠. 그런데 제일동포에 가면은 거기서는 한 15%에서 20%쯤이 제주 사람입니다. 제일동포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아픔이 많고, 여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나온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0년 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만들 때 103살이셨어요. 100살이 넘은 할머니인데 의식이 또렷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애기.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당시에 60년 전쯤 일인데 우리 애기 하면서 우리 애기 살아온다라고 하는데, 아우 정말 전기가 팍팍 오르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주가 갖고 있는 엄청난 아픔. 지금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졌지만 뭐 트라우마 센터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 아픔이 치유되겠습니까만, 없는 것보다 100번 낫죠. 100번 낫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많냐면 조작 간첩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양승태예요. 양승태 젊은 시절 대법원장. 오른쪽에 귀에다가 손대고 계신 분이 오재선 씨라고 제주 출신인데, 뭐 4.3을 피해서 일본으로 밀항했죠. 일가족이.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자라다가 거기서 뭐 야쿠자가 되고 뭐 그러다가 국내로 돌아왔다가, 국내 왔더니 이제 제주도 사람들 일본에 가서 조총련 많이 만났다 해서 뚜들겨 패갖고 이제 간첩이 됐는데, 그 간첩을 만든 게 양승태예요. 최종 판결을 양승태가 내렸으니까. 그래서 제주 사람들 중에 보면은 간첩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간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냐? 우리나라 조작 간첩 사건을 뭐 이제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조작 간첩 사건을 처음부터 먼저 이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를 했는데,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집계한 걸로 보니까 이 109건의 간첩 사건이 있었어요. 109건의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7건이 제주예요. 34%. 아니, 제주 인구는 남한 인구가 얼마라고요? 많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작 간첩의 인구에서는 제주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그 간첩 사건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왜 이렇게 간첩에 양씨가 많은 거야? 오씨가 많은 거야? 고씨도 많네? 강씨도 많네? 다 뭐예요? 제주도에 많은 성씨 아니에요. 제주도에 많은 성씨들. 또 왜? 한 번 사건 터지면 일가족이 잡혀가서 우르르 간첩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 관련 간첩이 이제 꾸준히 발생하는데 다 이 제주 사람들이 많고, 재심도 이건 이제 참 통계를 내기가 어려서 오늘 통계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무죄가 선고된 사람들 중에서 제가 파악한 사람만 해도 한 10여 명 정도가 제주 분들이에요. 이건 늘어날 겁니다. 이걸 제주 KBS에서
어떤 4.3이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주제로 조작간첩 문제를 그 한 2년 전쯤에 다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인터뷰도 해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4.3 사건이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 이제 제일동포도 사는데 4.3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동포사회에서 조총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뭐 엄청난 반국가 단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일동포 사회에서는 총련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으로 그런 제주 출신 제일동포가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든지 사업체 오든지, 아니면 제주 출신이 일본에 가서 취업하러 갔다가 일본에 살고 있는 그런 친척들 만나고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4.3 경력 써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총련 경력 써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듯해요. 간첩 만들기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김종민 선생, 우리 4.3에 대해서는 정말 독보적으로 4.3의 진상규명, 재민일보에서 4.3 말한다 에서부터 이제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까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 군사정권에서 조작간첩을 만들 때 역시 제주 출신이 제일 편하더라. 4.3 하면은 이제 옛날, 사실은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까 홍준표 식으로 남로당의 폭동이다, 공산도배들의 무장 폭동이다, 그렇게 해놓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하다가 신분 세탁해서 위장해서 들어왔다, 그렇듯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터졌냐면 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될 때 오진영 사건이라고 해서 이 일당들, 이 친구들, 같은 학교 출신들이 이제 무슨 혁명당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진영 씨는 이제 이 걸려서 고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 출신들이 해병대가 많잖아요. 왜? 4.3 걸렸던 사람들 해병대 들어가서 나 반공이요, 이제 그렇게 주장해 했던 것처럼 이 오진영 씨도 간첩으로 걸렸던 사람이 멸공계몽 지도요원 징역 살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오경대 선생, 이분도 4.3 유족이에요. 재심 무죄로 53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지만 67년도 몰렸고요. 김주태 선생, 여기도 이제 제주 사람에 4.3 관련 안 된 사람이 없죠. 일명 만년필 사건. 일본에 갔는데 친척이 선물로 만년필을 줬는데 그게 하필 북한산이었던 모양이에요. 만년필로 간첩 걸린 게 우리 저 뒤에 보겠습니다만 강희철 선생이랑 또 있습니다. 윤도수 김윤희 사건, 이 사건은 이제 좀 보면은 실제로 그 제주 출신으로도 북으로 간 사람하고도 이제 조금 연결된 뭐가 조금 있는 듯한, 저도 이 사건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3명이가 사형당했고, 여기 보면은, 그런데 신문에다 낼 때는 이제 크게 제주 폭동 가담 뭐 이제 그렇게 해서 4.3으로 색깔을 칠했고요. 이 김용담 선생님, 그 부인이 김인근 할머니 얘기를 뒤에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 김인근 할머니가 4.3 유가족이고, 김용담 선생도 간접적으로 이제 4.3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인인 김인근 할머니는 남편이 간첩 걸린 게 나 때문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앓이를 계속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중학교의 이방택 교장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일본에 있었던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자기 친구가 있는 그 학교에 갔는데, 담장이 낡았나, 이제 창고가 낡았나 해서 뭘 지어야 할 때,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이 학교 건축 비용을 좀 일부를 내놓고 갔는데, 그걸 간첩으로 몰았어요. 그걸 간첩으로 몰아갖고 그 간첩한테 공작금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에 이 판사님 사진들이 크게 났죠. 왜 났냐면 이게 바로 사법파동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이었던 이범열 판사님하고 최공훈 판사님, 이 두 분이 제주도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간첩 사건이다 하고 검찰이 그렇게 걸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제주도 와보십시오. 간첩하고 접선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공소장에 써붙였을 거 아닙니까? 와서 현장에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판사들이 바쁜데 갔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변호사가 냈단 말이에요.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법원에 같이 근무하던 변호사인데, 그리고 이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법원에 출장비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굉장히 사건도 많고 바쁜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피고인 측에서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로는 당연히 숙식은 이제 이쪽에서 하는 건데 그걸 갖다 뇌물 받았다고 해서 한 그 유명한 그게 사법화동인데 그 사법화동의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제주도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우도 사건. 우도 사건은 이제 우리 그 고성화 선생님이 비전향 장기수로 조금 이제 그 진보적인 활동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도 이제 일가족 간첩단 사건으로 그 고씨, 부씨, 강씨 뭐 이제 그렇게 걸려든 사건입니다. 오성재 사건이라고 또 있고요. 이건 제가 자료를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병택 선생님 사건. 고병택 선생님 사건도 여기서 이제 활동을 일을 하다 취업으로 갔다가 이제 걸렸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있죠. 그래서 재심 무죄를 받으셨고. 자백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그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PD, PD 수첩보다 했고, 그다음에 뉴스타파 처음 만들었다가 MBC 사장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간첩 다큐멘터리로 자백이라는 아주 그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자백에서 보면 뭐 여기 피해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피해자들 중에서도 제일 가슴 아프게 등장하는 분이 김승효 씨. 서울대학에 유학을 왔다가 제일동포 간첩 사건으로 걸려들어서 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김기춘이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할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는데 정신 이상이 됐어요. 너무 고문은 심해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니까 이 자백 2%가 뭐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50년 그러니까 70년이었으니까 한 40여 년 지난 다음에 갔는데 여전히 이분은 그 중앙정보부에 갇혀서 사는 듯한 이걸 보는 내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상적으로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도 당신이 끌려간 날짜 정확하게 기억해. 74년 5월 4일에 내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어. 이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월 2일 날 6월 28일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밝혀졌어.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분 작년 12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고요. 이분도 제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발풀이 아래의 돌, 아까 강우규 선생 사건, 김호정 선생님 나왔죠. 이 사건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여기 김추백 선생님이라고 이 사건의 관련자인데 이분은 뭐 사실 옥사죠. 감옥에서 이제 다 죽게 돼서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와서 돌아가셨지만 뭐 나와서 뭐 열흘 이내에 뭐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니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따님이 9살이었는데 커가면서 아버지 사건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뭐 열심히 뛰어다녀서 무죄 받았어요. 그 참 효녀죠. 그런데 무죄 받고 나니까 또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참 뒤늦게 도착한 부고장. 제가 요 책에 뒤에 조그맣게 추천사 썼고 김호정 선생님이 저희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의 이영경 씨한테 연결해주고 이영경 씨가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줘서 재심도 무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좋은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갖고 있는 참 마음 아픈 허망함. 그리고 김호정 선생님은 배상금 받은 거에서 우리 이영경 씨 통해서 우리 평화박물관에 또 성금을 보내주셔갖고 저희가 이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을 조사하는데 또 열심히 참 고맙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린 딸이 9살 어린 딸이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뉴스에 보니까 이 재판 받고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우규 씨가 이렇게 됐는데 10명이 걸려들었는데 여기 이제 김추백 씨 있죠. 이 중에서 여기 김성기라는 요 한 분 빼놓고 이 간첩 강우규까지 해서 11명이죠. 11명 중에 10명이 제주 사람입니다. 10명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뭐 10명의 다수가 살함 사건 관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려들었었고. 그 중에 걸려든 분 중에 김문규 선생님이라고 제주교육도 학장을 지낸 분이에요. 박정희가 주는 훈장도 받았었고 제주도에서는 제주교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교육기관 아닙니까? 뭐 제주가 낳은 인재 3명,
제주 삼재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 그 꼽혔던 분인데 강우규 선생님하고 아마 초등학교 동창인가? 옛날 그 수학교 동창이었고 강우규 선생이 이제 제주도였을 때 같이 차를 타고 아마 뭐 공항에 가는 길에 태워줬는지 그러는데 그게 간첩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서 혹심한 고문을 당했고 그러다가 그 고문 후유증으로 여기 어렸을 때 뛰어놀던 이 서귀포 해안가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거기 가서 자살하신 것 같아요. 간첩 사건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주가 낳은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또 양한병 양동우 사건이라고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간첩 사건 손우영 사건이라고 요거는 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재심 이제 판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에 가서 강연을 할 때는 그 판결 결과를 알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오늘 유튜브에서 녹화할 때는 아직 판결을 모르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이영경 씨가 아주 그 열심히 고생을 했어요. 손희영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게 국정원 과거사위 사건을 할 때 일본 관련 사건으로 이 사건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게 손희영 선생이 그때 굉장히 한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잘못 정보를 전달받아서 돌아가셨다라고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바쁜 그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국정원과거사위가 굉장히 많은 사건을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주범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사건의 주역인이 살아계셔야 이 얘기를 정확하게 빨리 들을 수 있을 텐데 주역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 사형당한 사건들을 사형당하거나 주역이 돌아가신 사건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 뭐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 장인이신 그 우리 해방전략당 사건도 생략을 했고 손희영 선생님 사건도 생략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이 부인도 간첩 사건으로 같이 걸렸어요. 부인도 얽어 놓은 거죠. 아들도 얽어 놓고 그래서 일가족을 얽어 놓고서 근데 이제 이 간첩을 했으면은 공소장 판결문이 뭐 공소장 같은 게 있어야 방어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 공소장을 변호사가 복사해서 일본에 보내줬거든요. 안기부가 그걸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의리 있는 우파 변호사 태윤기 변호사라고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함경도 출신의 아주 성격이 괄괄한 분인데 이분이 정의파예요. 그래서 제일동포 출신 조작간첩 사건을 거의 전담으로 맡아서 변호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렇게 이 남들이 안 맞는 제일동포 사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념적으로 확실해요. 광복군 출신이에요. 게다가 해방 후에 군 법무관을 오래 해서 예비역 육군 대령이에요. 광복군 출신의 육군 대령이니까 사상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잖아요. 누구도. 그러니까 이분이 제주도 사람들 억울한 사정을 듣고서 변호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제일동포 사건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안기부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폭거를 저질렀던 거죠. 그런 사건인데 이것도 제주도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김평강 허관회 그 선생하고 허관회 사건하고 두 분이 이제 같이 걸렸는데 이번 말씀이 재밌죠. 육지간첩하고 다르다. 네, 맞습니다. 육지간첩하고 달라요. 우리 허관회 선생은 아이고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네요. 여기 허관회 선생님 댁인데 한 2집 건너에 고문수사관이 살아요. 한 길에.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주 그 양달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가슴 아픈 게 여기 오른쪽에 김영희. 양달진이 주범이고 김영희가 조카인데 조카는 사형당했어요. 양달진은 구속도 안 당하고 풀려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김영희는 아마 삼촌의 꼬임으로 북을 갔다 왔나 그럴 거예요. 제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하여튼 이런 그 80년대 조작간첩 사건으로 사형까지 가는 이유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이제 살아난 사람은 많지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사건 중에 김정인 사건하고 김영희 사건 두 건이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아마 이제 뭐 하여튼 본인은 아니지만 북에 갔다 온 사람 안기부가 죽여버렸습니다.
서경윤 사건, 이것도 이제 그 제주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장형 사건, 이근환한테 당한 대표적인 사건이죠. 역시 제주 출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재선 사건, 그 오재선 선생 돌아가셨는데 2019년도에 양승태가 만든 간첩 사건이에요. 그리고 강희철 선생. 강희철 선생 우리 반어법 행위자 일전 편찬위원회 출범할 때 와서 증언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양승태가 이렇게 했다 이제 그 증언을 해주셨는데, 이 큰아버지가 4.3 때 제주도도 갔고, 그래서 큰아버지 따라서 이제 하여튼 일본에 밀항했다가 이제 간첩으로 걸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만년필, 북한제 만년필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양승태 필적이에요. 양승태가 이제 제주 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했는데, 그때 제주 사람 오재선, 제주 사람 강희철을 간첩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가 조작한 간첩 사건에 간첩 사건 4건, 그 다음에 요 부장판사로 재판장으로서 배석 판사로 4건, 부장판사로 재판장으로 2건을 했습니다. 요 위의 사건은 이 김기춘이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으면서 만든 사건이고요. 김기춘과 그 양승태는 또 저 경남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칼기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거 미야모토라는 이경우라는 이제 그 제일동포인데, 이경우 이 사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는데, 무조건 하여튼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데 제주 출신들 갖고 의심을 시작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간첩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정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그 조작 간첩들의 이야기가 거기 평화기념실에 실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그래서 동시대에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박근혜 시절에 뭐라고 얘기까지 얘기했냐면, 조작간첩 사건은 4.3하고 관련이 없다. 조작간첩은 4.3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폭언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가요? 왜 4.3이 잊혀졌죠? 왜 그렇게 아픔이 오래 계속되고, 왜 그걸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입도 뻥끗하지 못했죠? 4.3이 바로 간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간첩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박근혜 정부의 압력 때문으로 이제 2020년 작년에 제주시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고, 리모델링 빨리 이거는 계획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 복원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도의 그 간첩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관해서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수상한 집이라는 수상한 이름을 가진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첩 피해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집이 좀 희한하게 생겼죠. 그리고 디자인도 수상한 집, 모습을 다 드러나지 않고 좀 감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 보면 집 안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포장해서 집을 지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강강보 선생님이라고 그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이신데, 이분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집안에 약간 그래도 그 재력이 있어서 그 강강보 선생님 몫으로 집을 마련을 해두셨었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여기에다가 배상금을 합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또 동료 조작간첩 피해자들 같이 힘을 보태갖고 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변상철 선생이라고 지금 평화박물관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그 선생님이 이 집 짓는 걸 이제 주도를 하셨고, 제주도 언론에서도 주목을 했고, 뭐 제주 MBC에서도 특집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여기 변상철 선생이고 강강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수상한 집에 이렇게 이제 제주도 출신 간첩들을 쭉 정리해 놨어요. 쭉 정리해 놨는데, 오재선 선생님 이제 완전히 그 구막이 나가고 고문당하고 뭐 했는데, 그 4.3 사건이 터지고, 여기는 우파였는데 우파인데도 4.3을 피해서 일본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가 어쨌거나 하여튼 4.3의 여파 속에서 그 큰 파도에 떠밀려서 간 거였고, 김평강 양정욱 부부, 양정욱 이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뭐 가족들이 총살 당한 거 목격했고, 김평강 씨 아버지는 빨치산한테 습격을 당해서 말리러 갔다가 목숨을 잃은,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 산사람 쪽의 피해자인데 간첩이 물로 몰린 거예요. 4.3 관련자니까. 4.3 관련자면 좌우를 가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 김평강 선생의 이 사건은 제가 조작 간첩 사건을 많이 다뤘지만 정말 검찰 논고 중에서 이런 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고인가 개소리인가. 자,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애매합니다만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아니, 법의 원칙이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경우에만, 의심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인데, 자기도 인정해요. 자기가 공소하는데 증거가 애매하다. 중앙정보부에서 넘어왔는데, 보안대에서 수사에서 넘어왔는데 뭐 증거를 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 모든 것이 애매합니다만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제주니까. 4.3 어떻게든 연결이 되니까. 이게 4.3이잖아요. 4.3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왜 사람들이 제주 4.3에 대해서 입을 열 수 없었는지. 왜 순위 삼촌은 소리를 내서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고 외치지 못하고 가에 눌려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가 이거보다 더 뚜렷한 게 없잖아요. 강희철 선생네도 4.3 관련이고요. 김용담 선생님 그 사모님 김인근 할머니, 우리 판소리도 만들었죠. 변상철 선생하고 누굽니까 최용석 씨 소리마당 팀하고 같이 해서 이 김인근 할머니 얘기해갖고 판소리도 만들었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가족이 이제 학살 당하고 어머니가 밤중에 그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도 총에 맞아서 턱은 날아가고 손가락은 잘리다 말아서 덜렁덜렁하고 피칠갑을 해서 머리는 이제 완전히 귀신 머리로 이렇게 피가 얼어붙었으니까 빳빳하게 굳어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머니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지 않고 이제 시름시름 날아 있는데 거기 10살, 11살짜리 그 여자애가 뭘 하겠습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공포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 이제 모진 목숨을 이어나가는데, 야, 일가족을 다 잃고 그런 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살아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누군가가 쇠고기는 뭐냐면은 맞아서 이렇게 어혈이 들고 그런 거를 쇠고기를 얇게 떠갖고 거기 살에다 붙인답니다. 그러면 멍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소고기 지금 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귀할 때였죠. 그거 먹는 거 상처 약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호박도 갖다 놓고 죽도 갖다 놓고 성기도 갖다 놓고. 그 폭도 가족이거든요. 폭도 가족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뭐 알고 지내고 그러다 걸리면은 자기네도 폭도라고 몰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와서 못 도와주지만 밤에 그렇게 먹을 것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쪽지가 있더라. 어멍말 듣고 제주 발언을 제가 방언을 잘 못합니다만, 사람 시민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살게 된다. 맨날 엄마 붙잡고 울면서 거기 낭떠러지 가서 떨어져 죽자고 그랬대요. 10살짜리 어린 딸은. 근데 그 동네 사람이 사람 시민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떡 갖다 놓고 울지 말라고. 이웃집 할머니가 준 떡이 정말 어떤 떡보다도 그 떡만큼 맛있는 떡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이 할머니 소원이 뭐냐면 방이라도 붙여서 그때 동네 사람들 그때 떡 갖다 주고 먹을 호박이라도 갖다 준 분들 찾고 싶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연세가 많아서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그런 마음인데 저는 이게 여기서 제주의 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엄청난 국가폭력을 당했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영담 할머니, 김영담 선생님 간첩으로 몰렸지만 이 김인근 할머니 어때요? 4.3의 피해자인 동시에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 그걸 겪어냈는데 그런데 사람 시민 사라진다 하고 그렇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당할 때는 어때요? 남편이 참 온몸이 숫덩이처럼 시꺼멓게 고문을 당해서 그러는데 나 때문에 아방이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닌가? 이놈의 4.3이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또 일어났는가? 이렇게 하여튼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 잃고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4.3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도의 그 강성민 의원이 노력을 해서 제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조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제동이 걸렸었죠. 제동이 걸리고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결국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 저를 불러서 저도 와서 한마디 거들었고요. 그리고 변상철 선생도 늘고 여러분이 와서 이제 토론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법이 조례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는 뭐 전국에 다 흩어져 있지만 제주가 집중적이고 그리고 또 4.3의 그 피해라는 것을 그 연장선상에 그것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가 4.3 평화재단의 전시실에도 당연히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4.3 70주년도가 되던 해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죠.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 하고 이제 전시를 했는데 이젠 우리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여태까지는 아닌 것처럼 배제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껴안아야 한다. 그런데 못해서도 제주 4.3을 이렇게 껴안고 조작간첩 사건을 이렇게 껴안으려고 하는데 현재 제주에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제주 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기도 합니다. 제주 4.3 사건의 가해자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해자를 왜 정리해야 하느냐.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면은 응보적 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7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것을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뭐 세월이 많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대한민국에서 가해자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몇 안 됐는데 제가 그래도 한 7, 8년째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자만이 아니라 이게 피해자를 치유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 처벌 누가 해야 합니까? 사회가 이거 보복할 수는 없잖아요. 피해자가 우리 여러분 보복을 받으십니까? 저도 보복받지 않아요. 사회적 처벌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사죄와 반성을 통해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럼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피해자가 용서를 구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해를 구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뭐냐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우리는 어땠어요?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죠. 또는 알아도 폭동이라고 알았죠. 인혁당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빨갱이들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작이라잖아요.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받은 피해자들, 우리 공동체에서 배제됐던 피해자들을 회복시켜줘야죠.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가해자들한테 놀아놨잖아요. 근데 아니야. 우리 사회가 다시는 국가폭력이 있어서는 안 돼. 다시는 이런 고문조작 같은 거 있어서는 안 돼. 그걸 하려면 피해자들한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었지만 가해자의 편에 서서 당신들을 배척하거나 경원하거나 친하게 지내려고 안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4.3을 모욕하고
음해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나서 그거 아니잖아 라고 큰 소리로 우리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해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당신 사과하기 전까지는 우리 이 모임에 나오지 마. 여기는 피해자가 있는 공간이니까 가해자가 오려면 그 옷깃부터 여미고 와. 발걸음도 조심해야 돼. 적어도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 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였구나. 저 피해자들은 참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그렇게 당했구나. 참 억울하겠다. 그리고 참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로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해자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지금이라도 가해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화해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는데 그놈들 폭동이야 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을 가해자로서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4.3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서도 나왔고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보상도 하고 의료지원도 하고 트라우마 센터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가해자가 남았어요. 대한민국이 과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상규명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20년 전에 또는 30년 전에 진상규명하다 얘기할 때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진상규명이 많이 됐지만 안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해자 부분이에요.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전부 다들 땡땡땡이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땡땡땡으로 남긴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아는데도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고 땡땡땡이에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단지 하나의 사물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와 꽃이 되었다. 우리 이 가해자 부분은 뭐예요? 그 땡땡땡을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부당한 행동을 했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면서 피해자들이 복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다가 느낀 게 뭐냐면 가해자를 저는 주로 응보적 정의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회복적 정의, 이 가해자들 이 작업이 제가 하는 작업이 피해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치료약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트라우마 센터 만들어서 마음 다스려주면 뭡니까? 가해자들 쪽에서 나와서 4.3 폭동이야, 광저는 폭동이야 얘기하면 다 뒤집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단죄하는 작업, 그들을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서는 그래도 그들에게 가해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3의 가해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골랐어요. 이승만, 조병옥, 최병덕 같은 사람은 다른 사건하고도 걸리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건 그러니까 반헌법 행위자로 그 국가폭력 심하게 한 사람들로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4.3 사건으로만 걸린 사람들이 홍순봉, 송유천, 한병선, 문봉재, 김재는, 탁성록 같은 사람입니다. 문봉재는 사건을 제대로 하면은 다른 사건에도 걸려야 하는데 아마 저희가 그 사건 명단 작성할 때 좀 빠진 것 같네요. 이승만 뭐 아시겠고요. 조병호 뭐 제주 사람 30만쯤 다 불태워 주게도 좋다.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걸로 알려진 조병옥이 있고 송유찬 4.19 때는 이제 뭐 발포를 안 한 계엄사령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뭐 제주도에서는 초토화 작전을 집행한 사람이었죠. 근데 제주에서는 학살의 주범인데 또 고향인 청양에서는 뭐 선양사업위원회 뭐 그런 거 만든다고 해서 제주 분들이 가서 이제 또 결사반대 플래카드 들었었고요. 한병선이라고 또 이제 뭐 한병선은 송유찬에 비해서는 좀 부드러웠지만 그래도 역시 계속 했었고 탁성록이라고 아편쟁이 지슬에 나오는 아편쟁이의 그 모델이 됐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작곡가로 또 그 논계의 노래라는 걸 또 지었다고 그러네요. 최난수라고 그 유명한 친일 경찰 반민특위 깨는데 앞장서 섰었던 그 친일 경찰인데 이 사람은 제주도에 이제 경찰 응원대로 와서
또 온갖 만행을 저질렀었고요. 홍순봉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주도 경찰국장을 하고 또 해방 후 그 한국 전쟁 무렵에는 치안국장을 하면서 부역죄 처벌에 또 깊게 관계됐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문봉재 서북청년단 단장,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의 단장이었고, 김재능은 서북청년단 제주지부장, 최소경은 서북청년 대대를 이끈 그 서청대대를 이끈 대대장인데 원래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할 때는 양세봉 장군 밑에서 한검치라고 아주 유명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일제에 투항해갖고 그 일본 그 토벌대를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서 그 이 서청부대의 대대장, 나이가 꽤 많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왜 가해자를 기록하고 기억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방안연구단은 행안부가 발주한 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죠. 아주 그 굉장히 공약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았고 큰 프로젝트를 했고, 저희도 죽어라 하고 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방안을 냈는데 저희가 한 건 권역별로 5개의 국립센터를 새로 만드는 거였는데, 기존에 있었던 광주를 국립으로 격상시키다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그걸로 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밤새 가면서 작업을 했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제주에서 만들어진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져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고요. 제주 4.3 수용인들의 이제 한이 풀리는 작업들, 구문 후유증 같은 게 정신적 고통이 총알 박힌 상처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이제 이런 게 바로 그 트라우마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서로 이제 넷플릭스에 대항해서 애플 TV가 만들어지는데, 애플 TV에 야심작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파친코입니다. 이건 그 이민진이라는 재미동포 재미한국인 작가가 쓴 건데, 제일 한국인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너무 강렬해요. 오바마가 극찬을 한 작품인데,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가 핥혀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처럼 국가폭력이 휩쓸고 지나가는 게 없죠. 봉건 압제에서 제국주의 침탈과 식민지 지배에서, 그리고 거기서 풀려났더니 분단이 되고 학살과 전쟁, 그리고 끊임없이 조작간첩 사건 피해. 너무너무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당해서 확 꼬꾸라져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굴하지 않고 꿋꿋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 제일동포들의 이야기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첫 문장이 바로 우리가 가진 회복력, 리질리언스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쓰는데, 우리가 가진 회복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근 할머니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꿈 많은 소녀였는데 어머니가 도깨비가 돼서 나타났죠. 내 삶은 이 거센 바다의 이 조각배 같은 신세, 정말 절벽에 가서 떨어져 죽을까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사람 시민 살다 보면 살게 된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았어요.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가 더해졌지만 그걸 이겨내고 상처받은 치유자로, 이 할머니가 당신이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지만 당신의 상처에 끙끙끙끙 하지 않고 그 체험 속에서 당신이 일어나서 그 고통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가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거듭난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제주가 가진 힘이고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할머니의 당부예요.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 근데 이 손을 잡기 위해서는 가해자들 부분이 반드시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들과의 끊임없는 연대, 피해자들과 손을 잡으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께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피해자가 손을 내밀 것 아닙니까?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과 화해하는 법은 없죠. 용서를 빌지 않는데 용서하는 것, 그거는 신의 영역일지 몰라도 인간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적 정의의 모델이 제주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방을 낳아주신 분들, 이런 분들, 이 김인근 할머니 그 얘기가 참 요즘 저의 화두고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서 이 회복의 인문학, 우리가 이 국가폭력의 고통에서부터 어떻게 상처받은 치유자로 나아갈 것인가. 저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의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였고 80년대 빈부격차가 죽어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의 기생충이 나올 수 있는 배경, 방시혁 같은 사람이 BTS를 기획해내고 BTS가 나올 수 있는 배경,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빈부격차 문제를 아주 극단화시켜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푸는 거 아닙니까? 빈부격차의 부당성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문화적 역량이 한국이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 싸웠던 거, 그리고 그렇게 맞서 싸우는 데에서는 우리가 제주 4.3이 너무 심하게 당해서 밟혔지만 4.19가 있었고 광주가 있었고 그런 걸 겪으면서 4.3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4.3 속에서 김인근 할머니 같은 분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이 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인문학, 우리가 당한 고통에 우리가 그래 너희가 우리를 치고 왔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아.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제주에서부터 이런 회복의 인문학이 출발하기를 기원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라우마 센터 열심히 도와주시고, 특히 이 가해자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반환법 행자 일선 핀천 사업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